2011년 2월 멜버른에 거주하던 세계적인 동굴 다이버 애그니스 밀로우카는 동료들과 함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탄타눌라 인근 탱크 동굴 탐험을 위한 주말 원정 계획을 세웠다. 탱크 동굴의 접근은 CDA가 엄격하게 접근을 통제하는 동굴로 모든 다이버는 최소 일주일 전에 사전 예약을 완료하고 날짜 배정을 받아야 했다. CDA는 1973년 마운트 갬비어 지역에서 발생한 연속 다이빙 사망 사고를 계기로 설립된 조직으로 난이도에 따른 동굴 등급제와 테스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망률을 극적으로 감소시킨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탱크 동굴은 이에 따라 CDA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동굴이다. 밀로우카는 2007년 여름에 플로리다 세인트 어거스틴의 역사적 난파선 발굴 작업에 참여하며 스쿠버 다이빙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2009년에는 빅토리아 동굴 학회가 주관한 원정에서 엘크리버 지하수로 동굴 시스템을 추가로 1400m 탐사하여 빅토리아주에서 가장 긴 연속 지하수로 통로가 될 가능성을 열었다. 2009년 코클비디 인근 원정에서는 2008년에 이루어진 최장 라인을 연장하며 호주 여성 최장 동굴 다이빙 기록을 수립하는 등 여성 다이버로서의 명성을 올리게 되었다. 탱크 동굴은 마운트 갬비어, 밀리센트 사이 석회암 대지에 발달한 호주 최장급 수중 동굴 시스템이다. 이 동굴의 이름은 과거 입구 바로 위에 물탱크가 놓여져 있었던 사실에서 유래했다. 현재까지 탐사된 수중 통로만 7에서 8km 이상에 달하며 지속적인 탐사로 이 수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동굴의 최대 수심은 대체로 20에서 30m 이내로 보고되지만 진정한 위험은 깊이가 아니라 미로 같은 복잡한 구조에 있다. 동굴 내부에는 메인 가이드라인이 상당 구간에 설치되어 있지만 본 통로의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샛길들은 작은 가이드라인을 따로 설치하며 탐사해야 했다. 역사적으로 직소름 등으로 명명된 퍼즐 조각처럼 산계된 구간들이 발견되어 왔으며 여러 지도가 축적되어 왔다. 하지만 이 지도들도 동굴의 전체 복잡성을 완전히 담아내지는 못한다. 탱크 동굴은 단순한 스포츠 다이빙 사이트가 아니다. 이 동굴은 수중 척추동물 화석태적으로도 유명하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문화유산 자료로 등재되어 있다. 이는 동굴이 지질학적, 고생물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밀로우카와 동료들의 계획은 이미 설치된 메인 라인을 따라 진입한 후 일부 측면 통로와 협소 구간을 확인하고 동일한 루트로 복귀하는 짧은 탐색이었다. 협소 구간이란 동굴 다이빙에서 2명의 다이버가 나란히 수영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구간을 말한다. 특히 주요 협소 구간은 다이버가 장비를 제거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극도로 좁은 구간이다. 동굴 다이빙의 기본 원칙은 2인 1조의 버디를 둔 채로 이동하는 것이다. 또한 옆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해 일정 거리를 둔 채로 나아가야 하지만 좁은 협소 구간에서는 이러한 진행이 불가능하여 단독으로 이동을 해야 했다. 좁은 협소 구간에서 버디로 이동할 경우 오히려 서로 이동 간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었고 만약 끼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한 명도 나오지 못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협소 구간을 통과할 때 치명적인 위험이 있었는데 몸과 장비를 밀어넣으며 진입해야 하는 특성상 반드시 실투아웃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위아래 구분이 안되는 협소 구간에서의 방향 상실은 매우 위험하지만 메인 루트가 아닌 샛길 동굴 탐사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2011년 2월 27일 일요일 9명의 다이버팀이 CDAA 승인하에 탱크 동굴로의 입수를 시작했다. 작은 호수에서 시작되는 이 동굴은 7km가 넘는 광범위하고 미로 같은 시스템으로 이어진다. 각 다이버들은 메인 구간까지는 함께 진행한 뒤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맞는 구간을 선택하여 안전하게 협소 구간 탐사를 진행한다. 사실 밀로우카는 동료들에게 말하지 않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아무도 통과하지 못한 극도로 좁은 협소 구간을 직접 통과하여 새로운 구간을 탐사하려 했다. 이는 그녀의 탐험가 정신과 그 너머의 공간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 밀로우카는 메인 통로에서 버디 동료와도 분리되어 매우 낮은 통로를 지나가기 위해 작은 계구 부인 협소 구간의 반대편으로 이동했다. 이 좁은 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탱크 중 하나를 제거해야 했다. 그녀는 한 개의 실린더를 예비용으로 남겨두고 단일 실린더로 진행하는 노 마운팅 기법을 사용했다. 이는 극도로 좁은 공간에서 탱크를 앞으로 밀고 들어가는 고난도 기술이다. 탐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밀로우카는 협소 구간을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새로운 구간에 진입했다. 하지만 곧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막다른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되돌아가야 했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녀는 복귀 과정에서 예비 실린더로 돌아가는 경로를 찾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움직임으로 인해 물속에 실트가 부유하면서 시야가 0에 가까워진 것이다. 동굴 다이빙에서 실트아웃은 가장 치명적인 상황 중 하나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면 출구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위가 막혀있는 동굴에서는 위와 아래의 구분 또한 명확하지 않게 되어 정신적으로도 다이버에게 많은 부하를 주게 된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밀로우카의 공기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녀는 예비 탱크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복잡한 통로와 제로에 가까운 시야 속에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 정우경, 밀로우카를 제외한 8명의 다이버가 모두 안전하게 출수를 완료했다. 동료들은 밀로우카를 기다리다가 몇십 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버디 다이버는 밀로우카를 끈기 있게 기다리더니 그녀가 협소 구간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알렸고 동료들은 즉시 수상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탱크 동굴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경찰과 모든 동료들이 구조작전에 투입되었고 그날 밤 늦게서야 탱크 동굴 내부에서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발견과 회수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구조팀이 시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복잡한 다이빙이 필요했다. 회수팀에 따르면 그녀는 수심 20m, 동굴 입구에서 약 600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밀로우카의 시신이 예비 실린더에서 불과 5m 거리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그 예비 탱크에는 여전히 복귀에 충분한 양의 공기가 남아있었다. 만약 그녀가 그 탱크를 찾을 수 있었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출구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탐사 직전의 감독이었던 가이드 히긴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의 몸에는 상처가 거의 없었고 이는 그녀가 죽음이 순간까지 매우 침착했던 것이며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동굴 다이빙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동굴 다이빙과 관련된 위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범죄가 될 것이다. 동굴 다이빙 스포츠는 당신을 죽은 다이버로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온화하게 표현할 방법은 없다고 써놓았다. 또한 그러나 나에게는 위험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보상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녀는 적어놓았다. 그 보상이란 과학을 위해 가져올 수 있는 발견과 데이터였을 것이다. 밀로우카는 단 몇 년의 동굴 탐험 기간 동안 대부분의 다이버가 평생에 걸쳐 발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새로운 통로와 자연의 경이로움을 발견했다. 그녀의 업적은 2009년 엘크 리버 시스템 1.4km 추가 탐사, 여성 호주 최장 동굴 다이빙 기록 수립, 그리고 2010년 영화 생텀에서의 출연 등으로 이어졌다. 에그니스 밀로우카는 29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동시에 인류의 지식 확장을 위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던 진정한 탐험가의 정신도 보여주었다.